가장 믿었던 친구나 정말 오래 함께 일했던 동료에게 뒤통수 맞아본 경험. 아마 직접 겪진 않으셨더라도 주변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절대 그럴 리 없어. 딱 이렇게 확신했는데. 인생의 가장 큰 상처가 바로 그 믿음에서 시작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 말이에요. 오늘 저희가 바로 이 문제를 한번 깊게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저희에게 도착한 한 블로그 글이 이 문제를 통계학 그리고 데이터 분석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렌즈로 보고 있거든요. 도대체 왜 우리의 오랜 믿음이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지, 그 안에 숨은 인지적 오류가 뭔지 같이 한번 추적해 보시죠. 네, 정말 흥미로운 주제죠.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고 말할 때 그 근거가 뭘까요? 대부분은 아마 함께 보낸 시간을 떠올릴 거예요. 10년, 20년, 이 세월이 주는 무게감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분석할 자료는 바로 그 지점에서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 시간의 양이 과연 신뢰도를 보장하는 절대적인 지표가 될 수 있을까? 특히 모든 게 시험대에 오르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도요. 바로 그거예요. 평소엔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확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요. 자, 그럼 이 글이 제시하는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따라가 볼까요? 표본 과신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하던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네, 표본 과신. 이게 이 미스터리를 푸는 첫 번째 열쇠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가진 표본을 지나치게 믿는다는 거죠. 여기서 표본은 바로 우리가 그 사람과 함께하면서 쌓아온 모든 기억, 즉 데이터예요. 아, 데이터요? 네, 10년지기 친구라면 정말 방대한 데이터가 있겠죠. 같이 밥 먹고 여행 가고 수다 떨었던 수많은 순간들. 우리는 이 데이터의 양이 엄청나니까 그걸로 그 사람의 모든 걸 안다고 착각해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아, 데이터가 많으니까 그냥 안심해버리는 거군요. 비유를 들자면 이런 걸까요? 어떤 방수코트 성능을 시험하는데 화창한 날에만 수백 번씩 입어보고는 이건 완벽한 방수코트야 라고 결론 내리는 거요. 와, 그 완벽한 비유예요. 테스트 횟수, 즉 데이터 양은 많은데 정작 중요한 폭풍우 치는 날의 데이터는 하나도 없는 셈이죠. 맞아요. 통계학의 핵심 원칙 중 하나가 바로 표본의 대표성이거든요. 내가 가진 샘플이 과연 전체 상황을 대표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맑은 날 데이터만으로는 폭풍우를 예측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친구와 쌓은 데이터 대부분은요.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는 안전한 구간에서 수집된 것들이에요. 안전한 구간이요? 네, 즐겁게 술 마시고 취미를 공유하고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그런 평온한 상황들이죠. 듣고 보니 그러네요. 제 친구가 갑자기 수억 원의 빚을 지게 되거나 아니면 거절하기 힘든 유혹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그런 데이터는 사실상 저한테 전혀 없는 거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 사람의 도덕성이 한계까지 시험받는 상황, 경제적 압박에 직면했을 때의 데이터는 우리에게 거의 없어요. 결국 우리가 가졌다고 믿는 그 방대한 데이터는 그 사람의 아주 일부만을 보여주는 편향된 표본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 글은 바로 이 편향성을 잊고 겪어보지 않은 위기 상황까지 예측할 수 있다고 믿는 그 오만함, 그 표본 과신이 비극의 시작이라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데이터가 맑은 날에만 극단적으로 치우쳐 있다는 건 이제 이해가 가요. 근데 이게 전부일까요? 뭔가 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어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기도 하잖아요. 10년 전 친구랑 지금 친구는 다른 사람일 수도 있는데 이런 변화는요. 네, 바로 그게 이 미스터리의 두 번째 핵심 단서로 이어집니다. 단순히 표본이 편향된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그 낡고 편향된 데이터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업데이트를 안 한다는 점이에요. 자료에서는 이걸 과적합의 오류라고 부르고 있어요. 과적합의 오류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원래는 머신러닝에서 나온 용어인데요. 특정 데이터의 모델을 너무 과하게 딱 맞춰서 훈련시키면 오히려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예측력은 떨어지는 현상을 말해요. 이걸 인간관계에 적용하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10년 전에 아주 순수하고 정직했던 친구의 모습을 내 머릿속에 이 사람의 디폴트 값으로 딱 설정해버리는 거예요. 아, 마치 오래된 흑백 사진 속 모습으로 현재의 그 사람을 계속 판단하려는 것과 비슷하겠네요. 그 10년 동안 그 친구가 어떤 환경의 변화를 겪고 가치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말이죠. 맞습니다. 사람은 상수가 아니라 변수다.
이 글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문장이에요. 우리는 머리로는 이 사실을 다 알죠.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걸 인정하려 들지 않아요. 내 친구는 변하지 않았을 거라고 믿고 싶은 거죠. 이 과적화 보류는 우리가 현실의 위험 신호들을 무시하게 만들어요. 위험 신호요. 네, 요즘 들어 친구가 돈 문제에 대해 미묘하게 다른 태도를 보인다거나 약속을 대하는 책임감이 예전 같지 않다는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와도 이걸 그냥 노이즈로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아, 얘가 원래 이런 애가 아닌데 요즘 무슨 일이 있나?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딱 이런 식이네요. 제 머릿속에 있는 착한 내 친구라는 데이터 모델이 너무 강력하니까 그 모델과 맞지 않는 새로운 정보는 그냥 오류라고 생각해버리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내 머릿속 모델을 수정하는 대신 현실을 왜곡해서 해석하는 거죠. 부모님이 다 큰 자식을 아직도 어린애처럼 대하는 것과도 비슷할 수 있겠네요. 부모님 머릿속에는 과거의 데이터 모델이 너무 확고하니까요. 이 글에 따르면 배신이나 사기는 바로 이렇게 업데이트되지 않은 낡은 데이터 모델과 실제 현실 사이의 격차가 임계점을 넘어 폭발할 때 발생한다고 해요. 그 격차가 벌어지는 동안 수많은 위험 신호들이 있었지만 내 머릿속에 과거라는 강력한 필터가 그 모든 걸 걸러내버린 셈이죠. 와, 듣고 보니 정말 섬뜩한데요. 표본 과신과 과적합 오류라 결국 문제의 원인이 상대방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상대를 판단하는 내 머릿속 알고리즘 자체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는 거네요. 근데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 좀 혼란스러워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죠? 모든 사람을 변할 수 있는 존재로 보고 잠재적 배신자처럼 의심하며 살아야 하나요? 그건 너무 냉소적이잖아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게 바로 이 글이 정말 지혜롭다고 느껴지는 지점입니다. 이 글은 결코 냉소나 불신을 해결책으로 제시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반대죠. 아주 현실적이고 성숙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게 바로 시스템적 검증이에요. 시스템적 검증이요? 그게 어떤 건가요? 핵심은 이거예요. 평소에는 상대를 온전히 믿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되 금전거래나 동업계약처럼 아주 민감하고 결정적인 순간만큼은요. 이 문제를 감정의 영역에서 시스템의 영역으로 옮겨오라는 겁니다. 잠시만요. 솔직히 그게 더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친한 친구 사이에 돈 빌리면서 차용증 쓰자고 하거나 동업하면서 변호사 앞에서 계약서 쓰자고 하면 너 혹시 나 못 믿어? 이 말이 바로 나올 것 같은데요. 관계가 오히려 더 나빠지는 지름길 아닐까요? 당연히 그런 걱정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글이 강조하는 게 바로 화법의 기술이에요.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이유가 너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점을 분명히 전달하는 거죠. 즉, 검증의 주체를 나나 너라는 개인에게서 외부의 원칙이나 시스템으로 돌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가령 내가 널 못 잊는 게 아니야. 우리 사이에 혹시 모를 오해가 생겨서 이 좋은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이건 공식적인 절차라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 혹은 이건 너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누구와 돈 거래를 하든 반드시 지키는 내 개인적인 원칙이야. 라고 선을 긋는 방법도 있고요. 더 좋은 방법은 제3자를 활용하는 거예요. 회계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가들이 이런 안전장치는 가족끼리도 꼭 필요하다고 조언하더라고. 이런 식으로 말하면 상대방도 개인적인 불신으로 받아들이기보다 합리적인 안전장치로 이해할 가능성이 훨씬 커져요. 아, 의심의 화살을 상대가 아닌 외부의 원칙이나 전문가에게 돌리는 거군요. 와, 이건 정말 실용적인 팁이네요. 네. 그리고 이 해결책의 본질은 불신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성숙한 태도라는 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이 부분은 우리에게 진정한 신뢰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만들죠.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난 널 100% 믿어 라고 말하는 맹목적인 믿음이 과연 진짜 신뢰일까요? 이 글은 아니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이 글이 말하는 진짜 신뢰는 어떤 모습인가요? 오히려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변수들을 미리 함께 점검하고 미래에 생길지 모를 오해의 소지를 원천 차단하는 그 꼼꼼함. 그게 바로 가장 견고할 신뢰라는 거예요. 이건 서로가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인간적인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행위거든요. 그리고 그 불완전함으로부터 서로를 보호해줄 안전벨트를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함께 매는 행위.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신뢰의 표현이라는 거죠. 나는 네가 완벽한 성행군자라고 믿어가 아니라 나는 너와 내가 변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는 인간임을 인정해. 그래서 우리 관계를 지켜줄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믿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는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이유를 파헤쳐봤죠. 첫 번째 단서는 평온할 때 데이터만으로 상대를 다 안다고 착각하는 표본 과신의 함정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과거의 모습에 현재를 끼워 맞추면서 변화의 신호를 무시하는 우리 자신의 과적합 오류였습니다. 그리고 이 위험한 인지적 오류들에 대한 해결책은 냉소적인 의심이 아니었죠. 오히려 우리의 소중한 관계를 예측 불가능한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적 검증이라는 아주 지혜로운 접근법이었네요. 감정이 아닌 절차와 원칙이라는 안전벨트를 매는 것 말이죠. 맞아요. 최종적으로 정리하자면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상대방의 변화 가능성 그 자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변화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내 머릿속의 낡은 판단 모델, 그게 더 무서움적일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은 변수다라는 사실과 내가 가진 데이터가 결코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겸허히 인정하는 것. 바로 그 지점에서 나와 내가 아끼는 소중한 사람을 모두 지킬 수 있는 진짜 지혜가 시작된다는 게 이 글의 핵심 메시지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분석한 내용은 주로 타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이 렌즈를 우리 자신에게 한번 돌려보면 어떨까요? 사람은 변수다라는 말을 기억하면서 지난 10년간 당신은 어떻게 변해왔나요? 그리고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갖고 있는 그들의 낡은 데이터 모델은 무엇일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